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 시장 악재가 단기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시장의 심리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더 큰 충격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답답하고 이 속상한 때일수록 시장을 좀 더 이성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저희 경주마에서 가장 냉철한 기수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 두 분의 조언이 좀 절실합니다. 사실 어제는 잘 버텼는데 말이죠. 바이든도 괜찮다고 하고 시장 괜찮다고 하지 않았나요? 어제 보면 미국 정부가 예금자 보호 100% 잘 해주겠다 이랬잖아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오늘? 일단은 그 실리콘밸리 뱅크 이외에도 시그니처 뱅크라는 회사가 네. 또 지금 뱅크런 약 우리 돈 130조 원 정도의 뱅크런이 발생을 했었고 이것 때문에 은행 폐쇄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리먼 사태 때도 굉장히 작은 금융사들이 먼저 무너지고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면서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하나 가지고 왔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것이 좀 다시 발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좀 나왔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주말 내내 계속해서 언급됐었던 예금자들에 대한 예금 보호, 전액 보호를 해야 한다. 말 그대로 이제 SVB의 특징상 이제 법인들이나 이렇게 맡겨놓은 예금이 3억을 초과하는 그러니까 예금자 보호 범위를 초과하는 예금이 많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아 시장이 열리기 직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서 다 보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패닉세를 막겠다라는 의지가 엿보였던 대목이고 그게 월요일 장에 반등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면은 네.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은행들의 문제다 보니까 이게 은행이 중심으로 주축인 지수를 만들고 있는 유럽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면서 유럽이 또 무너지고 난 뒤에 연이어서 또 미국 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채권 시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주식은 버텼겠지만 어젯밤 동안 미국 채권 같은 경우에는 역사상 가장 어떻게 보면 블랙먼데이급의 매수가 들어오고 그 급의 어떻게 보면 2년물 채권 금리의 이제 폭락, 말 그대로 가격의 급등이 나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들 미국의 채권만 찾아가는 이런 현상은 너무 위험하다. 지금의 뭐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한쪽으로 돈이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의 이제 반동으로 어떻게 보면은 어제 올랐던 부분 그리고는 그동안 중국의 양회 기대감으로 이제 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하락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문제는 한국은 이제 지난 1월부터 계속해서 신용 잔고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또 약간은 하락이 좀 깊어졌다라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어제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장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전반적으로 다 비슷한 조정을 겪었잖아요. 네. 시장에 뭔가 이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어떤 변곡점이 찾아왔다 이런 건가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모두가 과거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공포를 떠올리고 있다 보니 네. 지금 연준이 과연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일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 기존과 살짝 틀을 바꿨습니다. 이번 3월에 금리 인상이 없고 그리고 5월, 6월, 7월에 금리 인상을 하겠다 정도였고 제일 보수적으로 봤었던 노무라 증권의 경우에는 이번에 50bp 인상 그리고 5월과 6월에 25bp 인상을 얘기했었었는데 네. 처음으로 25bp 인하를 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충격적인 상황이고 시스템적인 리스크를 살펴봐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소형 은행에 대한 파산을 예금자 보호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위적인 금융 시스템적인 리스크로 퍼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공포가 좀 시장 전반으로 나왔던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작용을 하면서 대한민국 증시도 좀 특히나 약세를 보였었다. 전일 미국 증시의 경우에는 달러 약세가 나왔고 금융주들, 은행주들만 큰 폭으로 약세를 보였지만 달러 약세가 나오면서 기술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어느 정도 강보합으로 만들어 놨었거든요. 네. 그런데 대한민국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나오면서 특히나 약했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희 대표님 또 비슷하게 보세요. 지금 이제 큰 흐름에서 지금 어떤 시점을 우리가 맞고 있는 건지 정리를 좀 해주시자면. 지금 이 부분에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2주쯤 전이었습니다. 악시오스라는 곳에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넘어가고 사라진 은행인데 SBB 우리가 실리콘밸리뱅크의 CEO를 만나서
그 당시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던 바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지금 너네가 들고 있는 포지션을 놓고 보고 그다음에 너네가 지금 들고 있는 이런 자산의 흐름, 이제 현금의 흐름을 놓고 봤더니 위험할 것 같다. 말 그대로 예금자가 돈을 인출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직접적으로 던졌습니다. 네. 거기서 CEO는 우리는 대응할 수 있고 우리의 자금 흐름 상황은 매우 건강하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그러고는 일주일 만에 터졌죠. 이 부분이 이제 내포하는 바는 뭐냐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올라가면은 아주 모두들 좀 두려워합니다. 왜? IMF가 다시 올 수 있고 뭔가 위기가 터지고 폭락이 오면은 제2의 IMF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블랙먼데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는 우리가 뭐 부동산 관련된 거 그리고는 리먼 사태 역시 2008년 금융위기 역시도 월스트리트의 탐욕, 은행들의 탐욕이라는 단어를 많이들 떠올리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은행이 파산했다라는 거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뭐 대한민국도 은행이 파산하면 위험하겠죠. 그런데 월스트리트에 있는 혹은 지금 지난 10년을 일겪었던 스타트업 생태계를 이끈 은행의 파산이라고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돈잔치를 하던 사람들이 또 문제를 만들었구나.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퍼질지 모르겠구나. 실제로 지금 보시면은 실버게이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는 시그니처 뱅크도 마찬가지고 크립토에 관련된 이제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만큼 그쪽도 새로운 산업, 새로운 산업에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돈을 빌려주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자금을 좀 방탕하게 썼다라는 이미지가 이제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파산이 일어나다 보니까 요게 또 다른 곳으로 전염이 되면 어떡하나. 라는 좀 이런 위기감이 지금 시장의 조정을 만들고 있지 않나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고 방금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뭐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한 것도 3월에는 금리 인상을 못하겠지만 5월, 6월, 7월에는 금리 인상을 다시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위기에 대해서 패닉에 대해서 이걸 막아내고 난 뒤에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이제 SVB가 터지기 이틀 전 파월 의장이 발언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밖에 없죠. 거기서 얘기했던 바는 여전히 우리는 서비스 인플레가 높다. 그리고는 미국의 고용이 튼튼하다. 미국의 경제가 튼튼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말까지 꾸준히 고금리를 끌고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런 은행의 파산 사태가 터지더라도 오늘 밤에 CPI가 당장 나오겠지만 여전히 전월 대비로 높게 나올 것이고 이 부분이 아직도 임금 상승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서비스 물가, 상품 물가가 앞으로도 높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금리를 고금리를 유지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통수라는 표현을 쓸 만큼 금리는 올려야 되는데 파산은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네. 이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유럽장은 강보합권으로 일단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 그건 좀 다행인 것 같긴 합니다. 미국장을 보면은 지금 뭐 웰스파고 뭐 이런 뭐 일부 은행주들이 어제 굉장히 안 좋았고 일본, 유럽도 은행주들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금융주 시총이 뭐 607조 원이 지금 날아갔다고 하니까 은행 쪽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건 두 분 말씀 따라 지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공포감이 실제 이런 공포감이 그런 근거가 있는 공포감인지 아니면 단순히 좀 심리가 불안해서 그런 건지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일단은 둘 다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게 심리적으로는 우리가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겪었던 것이고 네.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에도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기는 합니다. 첫 번째로는 리먼 사태가 터지고 나서 바젤3 제도를 도입하고 도트 프랭크법이라는 게 도입이 되면서 네. 대부분의 은행들이 기존의 리먼 사태 때 문제가 됐었던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혹은 그 비중에 대해서 제한을 뒀었어요. 그런데 2018년에 트럼프 정부 때 이 어느 정도 SIB라고 굉장히 커다란 은행들을 제외하고는 중소은행들에게는 이 규제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아주 건전한 은행, 초대형 은행의 경우에는 예금에 비해서 턱없이 커다란 뭐 채권 포지션이라든지 비트코인 포지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됐던 건 좀 작은 은행들 위주인 거고요. 다만 이 작은 은행들이 무너지게 된다면 경기에 어떤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냐. 우리가 1금융권에서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이 2금융권, 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듯이 기업들도 이게 문제인 겁니다. 아주 낮은 금리로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이번에 뭐 뱅크런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런 기업들 위주로 해서 이런 뭐 SVB 같은 네. 이런 중소형 은행에게 돈을 빌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은행들이 하나둘 파산을 하게 된다면 이제는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힘들었던 기업들이 대출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경기가 돌아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생기다 보니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중소형 은행들의 파산에 의해서 다시금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다라고 해석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랑 또 맞물려 있는 불안감이다 이렇게 네. 봐야겠네요. 태희원님도 비슷한 생각이세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방금은 은행에 대해서, 은행의 건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네. 이제 지역은행, 중소은행들의 건전성에 문제가 있고 이게 심리를 건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작년 9월 말로 돌아가 보면은 작년 9월 말에 저희는 크레딧 스위스도 기억을 하고 있지만 영국에 보험회사가 파산할 뻔했던 사건도 분명히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실리콘밸리뱅크가 터진 이유가 채권이라고 하는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현금이 부족해지면서 그 자산을 급처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손실이 났다. 이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패닉셀이 나온 건데 네. 그 당시 돌이켜보면은 영국의 보험회사도 채권에 투자를 했다가 이 레버리지를 잘못 써서 결국에는 데스 스파이럴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이제 말 그대로 손실의 손실, 반대매매가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국 정부가 긴급하게 돈을 막았고 그 당시 피해액이 아마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00억이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은행들에 대한 예금자 보호를 해준다라고 이제 미국 정부가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기준금리를 더 올리게 되고 자산 가격은 여전히 더 떨어질 겁니다. 네. 그럼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지난 10년, 20년, 30년 동안 똑같은 방법으로 연준은 해결했습니다. 돈을 풀어서 해결했죠. 근데 지금은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온 상황이고 이걸 막기 위해서 고금리를 가져가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돈을 또 푼다. 인플레이션이 또 생기겠네. 그러면 금리를 못 낮추겠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5월, 6월, 7월에 금리를 더 올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이게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최소한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결국 심리거든요. 사람들이 돈에서 뱅크에서 돈을 안 빼야 되고 보험에서 돈을 안 빼야 되고 펀드에서 돈을 안 빼야 됩니다. 네. 보험사든 펀드든 은행이든 돈을 빼면은 버틸 수가 없어요. 레버리지가 높기 때문에. 그럼 이 상황에 금융 전반에 대한 신용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매일 나와서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심리상으로는 계속해서 괜찮을까 하는데 한 군데가 파산, 두 군데가 파산. 지금도 방금 전에 뉴스가 또 떴는데 무디스에서 또 6개 은행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하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은행들의 예금을 예치한 사람들이 또 패닉을 얻게 될 것이고 그럼 그 패닉이 어디까지 확산될 것이냐. 지금은 공격과 방어가 매우 이제 좀 치밀하게 이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심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전 세계 은행들 이렇게 난리라는데 우리 은행은 괜찮은 거예요? 우리나라 은행은? 일단은 방금 밑에 하단에 또 지나가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은행의 경우에는 그래도 안전 자산 비중이 좀 높고 그리고 위험 리스크가 상당히 낮다 정도였고 우리나라 은행의 경우에는 미국의 중소형 은행과는 달리 바젤3 협약을 굉장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 네. 워낙에 그걸 지키고 있다 보니 투자를 못해서 은행주가 상승하지 못하고 빌빌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계속 기어갈 수밖에 없는 빌빌 안타까운 괜찮습니다. 현실도 있지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젤3 협약을 워낙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네. 은행 리스크는 좀 미국에 비해서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외국인들이 현물도 많이 팔았는데 선물도 많이 팔아치웠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시장에서 해석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3월 초에 중국 양해 기대감이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네.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신흥국 ETF에서 지수 상위 1, 2, 3등을 차지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신흥국에 대해서 완전히 매도 포지션을 잡았다라고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통계 자료상으로 지난 한 달 동안 미국 지수의 조정과 아시아 지수의 조정을 놓고 보면은 분명히 오늘 한국 지수, 아시아 지수가 많이 빠진 것 같지만 그 부분에서 미국 지수의 조정폭과 아시아 지수 조정폭은 비슷하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게 표를 그려보시면 되게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할 수 있다면 심리가 개선이 되고 좀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온다면은 아시아 시장 내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급적인 이슈였고 오늘 밤에 미국장이 버텨낸다 그러면은 아시아 시장도 큰 문제 없이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개선되면은 돌릴 수 있는 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락에 오늘 베팅이 또 엄청 많았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뭐 들어보신 거 없으세요? 오늘 뭐 기관들이 하락에 엄청 베팅했다는 얘기가. 일단은 개별 종목들 중에서 좀 특이했던 것들이 제일 대표적인 게 SM이었던 것 같아요. 네. SM의 경우에는 전일 큰 폭으로 하락했고 오늘 강보합 정도로 끝났는데 실질적으로 4월 선물의 경우에는 한 마이너스 17% 정도에서 거래가 됐거든요. 네.
단순하게 한두 종목으로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가격이 실질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공매도 혹은 선물 매도로 지금 기관 투자자들도 대응을 하고 있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고평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어제 종가 기준이죠. 코스피의 어떻게 보면은 그 포드 PR, 그리고 현재 PER의 예상치가 12.5배가 넘어간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12배가 넘어간다라는 거는 역사상으로 약간 고점 느낌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버스 이제 매수 매도에 대해서 수급을 좀 살펴보시면은 기관들이 곧버스를 이제 지난 3년 동안의 최대치를 샀다. 금액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1억좌 이상을 이제 곧버스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스켓으로 이제 우리나라 대형주를 동시에 다 매도를 때렸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외국인의 선물 매도와 함께 겹쳐지면서 장 초반부터 좀 하락을 많이 이끌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곧버스에 걸었으면은 우리도 하락에 막 지금 뛰어들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일단 방금 밸류에이션 코스피 PER 기준 12.5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일반 연초 이후에 한국 증시와 중국 증시가 특별하게 강했던 이유는 경기가 올해는 작년과는 달리 턴어라운드를 하는 해야라는 이 가정이 깔려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SVB 사태가 터지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나오고 더 이상 연준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장의 체력이 없다라는 것이 좀 시장에 어느 정도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 공포가 조성이 됐고 지수가 빠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PER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는 비싼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바닥을 탈피하는 장에서는 먼저 PER이 오르고 EPS가 꺾이는 게 항상 있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PER 12.5배가 저는 많이 비싸다 정도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섣불리 하락에 베팅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한 발짝 떨어져서 관망을 하는 게 좋겠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좀 비투가 많이 좀 늘어난 상태다 보니까 반대 매매가 좀 많이 오늘 발생을 하다 보니까 더 하락폭을 키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실질적으로 영업점에 있다 보면은 반대 매매 계좌 리스트가 항상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평소에 비해서 약 한 20% 정도 증가한 거는 체감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이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있었던 거에 약 20% 정도 증가한 정도 수준이었고 작년 한 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한 4분의 1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이미 레버리지를 무리하게 쓰셨던 분들은 작년에 이미 시장에서 퇴출을 당하셨고 네. 지금 레버리지를 무리하게 쓰지 않는 분들도 하나둘씩 최근 들어서 조금 반대 매매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다 정도로 보이고 있고요. 매니저님은 고객들이 비투 쓴다 이러면은 보통 뭐라고 하세요? 누가 쓰느냐에 먼저 다를 것 같아요. 네. 특히나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지수가 1800 이하일 때 적극적으로 쓰시고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면은 그 레버리지를 청산하시거든요. 그런데 늘 레버리지를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수익률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좋았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확실하죠, 한 매니저님? 10번 중에 한두 번 레버리지를 쓰면서 성과가 났다고 해서 앞으로도 내 성과가 좋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분들에게는 좀 자제하셔라. 네. 조금 거친 말도 많이 해드리기는 하는데 네. 레버리지는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는 절대 아니다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의하셔야 될 대목인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이 폭락장에서 개인들 같은 경우는 강력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1조 원 넘게 사신 것 같은데 이런 선택하신 분들 잘 사신 거 맞나요? 일단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향후 1년, 2년 정도를 놓고 봤을 때는 가격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저렴한 구간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모아서 나중에 익절하겠다 혹은 오늘같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날은 단기 반등에 대한 도전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신용을 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박살이라는 표현을 좀 쓰긴 하는데 왜냐 그러면은 말 그대로 금리가 너무 높아요.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지금 또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증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불확실성인데 은행에 대한 불확실성, 시스템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밤에 또 CPI도 나온다. 연준의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신용을 사용하신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좀 과한 욕심이지 않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현금으로 내가 원래 살려고 했던 부분을 분할해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뭐 잘하신 거겠죠. 그런데 이게 신용을 쓰셨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좀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태형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미국장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안 좋은 와중에 좀 애플, MS, 아마존 이런 빅테크는 또 강세를 보였단 말이죠. 이건 어떤 의미예요? 일단 근본적으로 그 기업들이 얼마나 현금 흐름이 좋은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소위 말해서 빨대라고 표현을 할 만큼 구독 경제로서 돈을 계속해서 현금으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의 특징상 경기를 타는 것도 조금은 좀 덜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믿을 건 빅테크다. 라는 식으로 매수가 들어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미국장에서 가장 강했던 섹터는 헬스케어와 그다음에는 필수 소비재 네. 그리고는 반등을 만들어냈던 섹터가 어떻게 보면은 빅테크였다. 모든 어떻게 보면 어제 강했던 섹터들은 결국 현금 흐름이 좋고 네. 이 상황에서 위기에도 버틸 수 있는 기업들이었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한국은 제조업 베이스라는 점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어제 반등을 줬던 거는 저는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알고리즘 매매에 의한 반등이었다. 어제는 이제 장 초반부터 채권 시장이 이제 폭락을 하면서 이제 금리가 폭락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주식시장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이 패닉 와중에서도 어제 이제 일봉을 보시면은 이제 지표 중에서 엔벨롭 지표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알고리즘 매매에 상당히 좀 많이 사용하는 지표인데 딱 그 부분을 나스닥과 S&P 500이 동시에 찍고는 동시에 반등을 줬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지수를 어떻게 보면은 알고리즘에서 좀 버텨냈구나. 그리고는 오후장에서도 네. 이제 보합에서 반등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걸 보면서 아직도 여전히 돈이 많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구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좀 남아있다. 덕분에 어제 미국장은 어쨌거나 평온한 느낌이었는데 상대적으로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안 좋으니까 오늘 밤에 미국장 또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오늘 밤에는 CPI 지표 발표가 있는데 네. 우리가 물론 많은 분들의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지금 당장은 CPI 자체보다는 물론 이 CPI가 FOMC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네. 지금 당장 제일 중요한 거는 중소형 은행에 대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연준의 역 레포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 게 최근 이틀 동안 약 1,030억 불 정도의 자금이 갑자기 줄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거는 연준의 역 레포 자금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조금의 이자를 받고 연준에게 돈을 맡기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다라는 거는 연준이 이 중소형 은행들의 시스템 리스크가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금을 썼다 정도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행발 시스템적 리스크는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 네. 다만 이것이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둔화시키거나 오히려 동결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경기가 침체와 동시에 왔을 때는 시장이 반토막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은 좀 지켜보는 구간이다. 그리고 오늘 하루 전망에 대해서는 당장 여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중소형 은행발 리스크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정도로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나오는 CPI는 지금 의미가 있어요? 뭐 어떻게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오늘? 지금 예상치 같은 경우는 전 월 대비로 네. 0.4%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0.4%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조금 주시해야 되는 것은 네. 이제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적으로 0.2에서 0.3 사이 전월 대비 한 0.25% 정도씩 올라왔었는데 지금 이게 고점에서 내려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0.4%다라는 거는 금리를 낮출 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지금 말 그대로 고금리 때문에 파산이 만들어졌는데 금리를 낮출 수 없는 인플레 데이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해석을 하기에는 그리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뭐 조정을 받은 것도 그렇고 심리상으로 네. 은행 이슈가 좀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장을 뭐 급락을 시키긴 어렵겠죠. 그리고 어제 또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서 CPI를 내가 봤는데 말이야 하면서 또 이렇게 좋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는 오늘 같이 발표되는 임금 데이터도 보셔야 된다. 지금 말 그대로 우리가 인플레가 언제 끝날 수 있을 것이냐. 인플레가 끝나야 금리가 인하가 될 것이고 지금의 좀 어떤 긴장 상황, 이 스트레스한 상황이 좀 해소가 돼야 우리가 좀 상승장을 마주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오늘 데이터는 뭐 큰 의미는 없겠지만 정말로 인플레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운데 마지막으로 매니저님,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 그동안의 추격 매수에 대해서 자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급락했을 때 분할 매수 정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오늘 같은 장에서는 급락하는 장이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루 종일 사셨어요. 네. 빠지는 걸 하루 종일 사셨는데 실제로 정말 사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좀 급락했을 때 모아가는 형태로 가셔야지 지금 장에서는 욕심을 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하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시장이 이 불안감에 흔들려도 이 본질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각 종목 업종들 진짜 업황을 알아보는 경주마 시그널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은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윤여민 팀장님부터. 일단 오늘 좀 시장 좀 너무 속절없이 무너지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전일 좀 상당히 좀 잘 버텼던 부분들이 오늘 좀 한꺼번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오늘 보면 하락 종목수 최대 하락 종목수 기록을 좀 세웠고 특히도 외국인 선물 매도까지도 좀 최대 어떻게 보면 매도 폭이 나오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역대급 시장이 좀 펼쳐졌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장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결국 이제 시스템 리스크로 가느냐 여기에 또 CPI에 대한 어떤 고조감도 있고 결국 이제 또 신용에 대한 부분까지 계속 좀 어떻게 보면 계속 뉴스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밤에 대한 어떤 CPI에 대한 지표뿐만 아니라 내일 장 시작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이었다라고 좀 요약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부장님은요? 네, 오늘 그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둘 다 파는 거 보고선 오늘 장 끝까지 밀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 선물 매도가 증가하는 폭이 좀처럼 줄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막판까지 한 1조 7천억 정도면 한 19,000 계약 정도 매도를 했는데 동시호가 때는 한 3천억 정도, 대략 3천억 정도 이렇게 판매수를 일부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번 주 이제 목요일 날 위클리 옵션 만기다 보니까 시장이 좀 불안할 때는 항상 그 옵션 가지고 이제 하방으로 좀 베팅하는 자금들이 좀 들어오는데 이게 보통 화요일, 수요일에 보통 그렇게 하방을 미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예탁금 대비해서 신용 잔고 비율이 40%를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 임계치를 40% 넘어가게 되면은 위험 신호로 보는데 지금 코스닥의 신용 잔고가 작년 8월까지 지금 올라갔거든요. 코스피 대비해서 지금 과도하게 코스닥 쪽에 신용 잔고가 좀 쏠리다 보니까 요게 된 반대 매매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피 쪽보다는 코스닥 쪽에 개별 종목들이 더 많이 빠져본 거는 지금 특정 종목 에코프로라든가 이런 종목에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들의 매수세가 좀 거의 없어서 그냥 거래량 없이도 그냥 속절없이 많이 밀렸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과 뭔가 좀 추세적으로 지금 달라진 게 있는 시점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윤 팀장님? 일단은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어떻게 보면 좀 살인적인 일정이 좀 펼쳐지고 있죠. 경제 지표 봤을 때 고용 지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일정이 발표가 되는 그래서 다음 주 FOMC까지 좀 어떻게 보면 일정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뜻하지 않은 좀 SVB 좀 사태가 좀 끼어들어가는 좀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쉬어갈 수 있는 좀 그러한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보면 좀 뜻하지 않은 변수에서는 상당히 좀 크게 맞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좀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제 메이저 수급들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빠르게 좀 매도를 하면서 오히려 좀 시장의 안정보다는 좀 많이 좀 관망하는 심리로 많이 돌아선 상황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을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그런 좀 고민이 상당히 많아지는 상황. 어제부터 좀 상당히 저도 전화를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맞을 매를 좀 맞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어제 맞을 걸 오늘 맞았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결국 이제 지표들이 계속 발표가 돼야 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섣불른 예단은 좀 금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좀 이러한 과정이 계속 지나가고 난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좀 하방에 대한 좀 지지력을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좀 시선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종 종목 얘기하기 전에 오늘 아까 하던 얘기 좀 마저 하겠습니다. CPI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CPI 오늘 어떻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세요? 지금 그 클리브랜드 연원에서 6.21 얘기를 했고요. 시장 컨센서스가 6.0이니까 그러니까 6.2까지는 거의 그 정도까지는 컨센 부합으로 봐야 될 것이고 6.3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지금 경기 침체 그 어떤 리스크 그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그 금리를 동결이라든가 인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좀 더 그 타격이 있겠죠 시장에. 그리고 MOM 값으로도 0.4 정도인데 그것도 이제 그 컨센 정도는 부합할 거로 보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실제로 CPI가 6.1을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이거 3을 넘어가냐 이게 좀 그 포인트가 될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CPI가 6.0이든 6.2든 어쨌거나 굉장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금리 인상 안 할 수 없는 수준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사실은 아마 연준은 상당히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앞에서 뭐 대부분 다 말씀을 좀 많이 나왔지만 결국 이제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 한 수단으로서 이제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사실 미국 경제는 상당히 좋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높은 물가가 좀 고착화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연준은 막기 위해서 지금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또 이제 금융 어떤 리스크가 좀 터진 상황. 사실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상당히 빠르게 좀 등판했어요. 네. 그만큼 이제 금융 리스크로 번지는 것에 대한 차단 혹은 뭐 이제 과거의 교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멀리 보게 되면 또 내년에 또 대선까지 있는 상황에서 좀 그러한 리스크를 좀 어떻게 보면 가져가고 싶지 않은 좀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공은 연준에게 넘어간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뭐 페드 와치에서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인상에 대한 폭에 대한 부분이 계속 확률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SVB를 좀 어떻게 보면 개별로 보고 연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사태를 좀 빠르게 진압하게 본다고 하면 결국은 일정대로 기존대로 수치를 좀 보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 시기가 살짝 늦춰진다 하더라도 예정대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25bp 이번에 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네. 부장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네, 뭐 지난주에 그 50p 인상 가능성이 80% 나왔어도 저는 계속 25p 인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요. 네. 그러니까 5.0이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제 그 기준금리 5% 넘어갔을 때 미국이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난 몇 달간 계속 이 5% 넘어갔을 때는 미국이 감당할 수 없다. 그게 실제로 이번에 SVB 사태가 벌어진 거고요. SVB가 실제로 뭐 엉뚱한 걸 한 건 아니고 단순히 채권 투자한 거거든요. 근데 채권 그 금리가 워낙 많이 오르니까 채권 그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거기에 대한 손실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상황까지 올라온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3월 달에는 25p를 하더라도 그 이후로는 금리 추가적으로 인상은 좀 어렵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제가 김태형 대표님하고 아까 밖에서 잠깐 얘기하는데 올해 2,500 코스피 아래에서 계속 머물 거다. 절대 못 넘어갈 거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시각이 있던데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은 한 번 정도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일단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은 2,400선에 대한 부분에 좀 횡보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코스닥이 조금 최근에는 아웃퍼폼했습니다만 코스피가 먼저 올라왔고 이제 코스닥이 좀 따라오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볼 때 그 둘은 좀 키 맞추기를 하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상승보다는 좀 과매도권으로 들어가려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상황에서 얼만큼 그 하방에 대한 지지력을 높이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다만 상반기 내에 제가 볼 때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번 2,500을 넘어갈 수 있는 좀 그런 포인트를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좀 하반기로 갈수록 제가 볼 때는 그 고점을 유지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좀 V자 반등에 대한 부분도 좀 염려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게 된다고 하면 다시 또 하락에 대한 부분도 좀 염두를 해야 되는 그래서 좀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어떤 그러한 좀 매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희망적으로 보시진 않는 견해고요. 네, 부장님. 네, 우리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뭐 삼성전자라든가 LG에너지솔루션, 뭐 SK하이닉스 이런 게 올라가야 되고요. 네. 반도체랑 뭐 2차 전지 배터리 쪽인데 보통 반도체 같은 경우가 이제 저점을 잡는 경우는 이제 감산을 시작을 하지만은 결국은 재고 감소가 나왔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데 그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역사적으로 주가가 이제 그 저점 찍고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이제 재고 감소가 나오면 그때부터 올라가는 모습으로 보였거든요. 그게 재고의 절대량과는 상관없이 방향성이 나오면 되는데 최근에 그 작년에 이제 삼성전자도 그 덤핑 판매를 많이 하고 SK하이닉스는 뭐 그렇게까지 못했지만은 그 재고를 많이 감소한 상황이고요. 그게 이제 그 3월부터 이제 재고 감소하는 것들이 진짜 계속 나오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지금 뭐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겠지만은 전저점을 이탈하는 그림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재고 감소가 본격적으로 확인이 되면은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의 반등이 시작되면은 지수는 지금보다 더 높은 구간에 있을 것이고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향후 이제 2027년까지는 거의 실적이 그 확실시 되기 때문에 엔솔이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의 하방 역할은 지금 사실 LG 에너지솔루션이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LG 에너지솔루션이 버텨주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등 나올 때 지수로 좀 더 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업종 종목 얘기하셨으니까 업종 종목 얘기 이제부터 좀 들어가 보죠. 에코프로는 제 며칠째 여쭙고 있는데 왜 오르는 거예요, 대체?
그 실적이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 실적이 올해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실적이 반영되고 있다. 네. 그 전에는 이제 그 2년 3년치의 실적을 끌어다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실적 추정고보다 지금 에코프로 BM의 실적 추정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8조 9천억 매출에 올해 그리고 영업이익 한 6천억 정도인데 지금 이걸 시장 최근에 돌아다니는 얘기로는 이제 10조 이상을 보고 있고 영업이익도 한 7천억 이상을 보고 있다 보니까 영업이익에서 30배 하면은 시가총액 21조거든요. 그러면은 에코프로 BM 시가총액이 최근에 21조 찍고 좀 밀렸는데 그 전에 얘기처럼 2, 3년치를 끌어온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올해까지는 일단 반영됐고 앞으로 거를 끌어온다고 보면은 좀 쉬어가더라도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 쪽에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완전히 물려 있는 것이 지금 소문이 너무 났습니다. 포지션이 완전히 노출되는 바람에 매물이 잠겼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매도하는 물량이 없이 계속 그게 숏스퀴즈가 나올 때 시가가 항상 갭으로 뜹니다. 그런데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시가가 계속 갭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은 그러니까 숏스퀴즈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지금 에코프로처럼 뭔가 시장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뭐 2차 전지주나 아니면 뭐 AI 관련주들 들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이런 분들 지금 이 시장 흔들리는 상황에서 차익을 좀 실현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보유하고 가시는 게 맞나요? 약간 좀 종목별로 좀 빠른 선순환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뭐 섹터가 뭐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은 좀 아닌 상황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좀 주가 자체가 보게 되면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저희가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는 좀 범위를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비중을 좀 줄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은 좀 조정이 나올 때 좀 매수가 좀 가능한 제가 볼 때는 뭐 단기 트레이드로 가능한 어떤 영역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AI라든지 로봇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는 어떤 시장의 방향성, 크기에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뉴스가 좀 나오면서 좀 폭발적으로 좀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숫자와 관련된 쪽으로 어떤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네. 아직까지는 확인된다기보다는 좀 뉴스플로에 좀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좀 어쨌든 AI 관련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네. 또 정책적인 좀 모멘텀도 있다 보니까 나오고 있습니다만 AI라든지 로봇 관련된 쪽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시장이 흔들릴 때 단기 트레이딩을 보게 된다고 하면 저는 약간 좀 비중을 좀 이것도 줄이는 것이 좀 하나의 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안 좋아서 굉장히 좀 속이 상했는데 윤 팀장님 목소리 굉장히 부드러우셔서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녹아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2차 전지 뭐 AI 관련돼서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네. 뭐 챗GPT 지금 4.0 이슈가 또 최근에 있더라고요. 네. 네. 이런 거는 AI 관련주에 영향을 좀 줄 만한 이슈 아닌가요? 조만간 뭐 나온다는 것 같은데. 나오게 되면 영향은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게 이제 워낙 이제 그 기대감이 주가에 많이 반영된 상태고 지금 뭐 그 AI 관련 종목들 중에서 지금 실적이 실제로 펀디멘탈 받쳐진 종목은 아직 한 종목도 없거든요. 그래서 네. 충분히 올라올 만큼은 지금 올라왔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그쪽 섹터는 지금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좀 줄여가고 좀 차익 관점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챗GPT 기존이 이제 3.5였는데 이거보다 뭐 파라미터가 5배 이상 많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성능이 5배 이상 좋다고. 뭐 3.5가 뭐 한 1,750개 파라미터가 있고 네. 그 4.0이 지금 뭐 100조 얘기도 있고 뭐 2조 얘기도 있고 한데 이게 많이 그만큼 또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는 문제고요. 사실 그게 정말로 이제 성공하고 상용화가 잘 된다고 하면은 결국 그 안에 들어가는 뭐 GPU라든가 네. 그 사양에 또 나왔거든요. 또 DDR5라든가 메모리 쪽, 그 반도체 쪽도 좋은 이슈가 되지 않을까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석 달간 이 AI 관련주 붐이 일었잖아요. 네. 그 사이에 좀 어느 정도 옥석 가리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보시기에 팀장님께서 보시기에 뭐 AI 관련주들 앞으로 뭐 몇 개가 또 뜬다고 하더라도 네. 이런 걸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하실 만한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AI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뭐 숫자가 나온다기보다는 시장의 어떤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또 이제 미국의 빅테크라고 할 수 있는 뭐 네. MS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어쨌든 참전을 하면서 좀 시장에서 좀 반응이 이끌어졌고 또 이제 이번 달 말에 아마 제가 알기로 AI 관련된 뭐 정책이 좀 이제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기대감에 그러다 보니까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저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일단 1차적인 시세
나왔다라고 보게 된다고 하면 실제로 AI를 쓰는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뭐 이제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 되겠죠. 이제 그런 종목들이 좀 상용화가 되면서 이제 좀 숫자로 찍히는 종목들에 대한 제가 볼 때는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확실히 이제는 좀 제가 볼 때는 옥석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로봇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AI 관련주로 저는 이제 뭐 아직까지 뭐 네이버가 그래도 조금 이제 시장 대비에 좀 버틸 수 있는 좀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말고 내일 또 이제 인터배터리 행사가 또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삼성 SDI랑 SK온에서 신제품도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2차 전지주 이것 때문에 또 뭐 불 붙고 이런 건 없을까요? 일단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이미 너무 앞에서 좀 많이 땡긴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사실 최근에 보게 되면 롤러코스터를 좀 많이 타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존에 좀 많이 갔던 종목들이 좀 어떻게 보면 계속 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3월 14일 날 지금 뭐 유럽판 IRA죠. 지금 CRMA가 좀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좀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에 저는 변동성이 상당히 강해질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저는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오히려 조정이 나오면 좀 매수할 수 있는 좀 구간에 다시 들어가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좀 역발상을 좀 해본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지금 셀 3사 중에서 지금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상당히 좀 지수 대비 좀 아웃퍼폼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 SDI라든지 SK온이 제가 볼 때는 조금은 밑에서 좀 열심히 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와 관련돼서 좀 양극재 쪽에서 좀 조정받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어떤 매수세가 좀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좀 많이 올랐던 종목보다는 좀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던 종목들에 대한 저는 좀 관심이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장 흐름에 흔들리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업종별로 처한 상황을 좀 분명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국내 뭐 주력 업종들, 수출 관련 업종들 보면은 무역 적자는 뭐 계속 나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네. 지금 뭐 부장님 말씀을 좀 빌어보자면 이 중에서도 지금 그래도 좀 꽤 괜찮은 업종들, 그러니까 데이터로 정말 수치가 성장하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는 이런 업종이 있다는 거죠. 네, 제가 3월 1일부터 10일까지 그 수출 통계 잠정치가 남았는데요. 이때 이제 IT 섹터 대부분이 이제 와이어와 그 전월 동월 대비해서 다 수출이 다 감소를 했는데 예. 지금 눈에 띄는 게 MSCI 쪽이 그 수출 금액과 단가 모두 그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해서도 모두 다 그 증가세가 나왔다는 거죠. 특히 이제 그 MSCI 수출 금액은 한 1개월 환산했을 경우에 그 전년 동월 대비 20.9%, 전월 대비 30% 성장이 나왔고요. 단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MSCI 쪽은 단가 되게 중요한데 네. 단가도 지금 그 전년 동월 대비 38.8%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도 77.9% 상승이 나와서 지금 Y 값으로 4개월 연속 상승이 나와서 MSCI 업종이 좀 그 시장 그 다른 IT 섹터에 비해서 아웃퍼폼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MLCC가 전년비로 봐도 혹은 전달비로 봐도 지금 수출의 규모가 늘고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그리고 뭐 또 다른 건 어때요? 지금 뭐 PI 필름이라든가 PCB라든가 좀 D램 쪽은 그 와이어 값으로는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네. 전월 대비해서는 그게 더 올라간 것들이 좀 눈에 띄어서 보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해서 둘 다 성장하는 경우는 주가가 지금 실제로 움직이고 있고 네.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빠졌는데 전월 대비해서 이제 플러스가 났다는 거는 이제 바닥에 가까워졌다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MSC 쪽은 실적 턴어라운드가 확인됐기 때문에 그쪽은 좀 매수 관점에서 말씀드리지만은 PI 필름 뭐 관련주 뭐 PI 첨단 소재라든가 뭐 PCB 같은 경우는 종목들 많이 있죠. 뭐 심텍, 대도전자, 뭐 이스페타시 등등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이제 아직은 매수 관점보다는 바닥에 근접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디램 수출 같은 경우도 지금 전월 대비해서도 지금 그 금액이나 수출 금액이 올라왔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바닥에 근접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업종들은 왜 잘 나가는 걸까요? 지금 같은 어떤 중국하고 우리 뭐 마찰도 있고 무역 적자 나고 있다는데도 MLCC 뭐 이런 약간 회로기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잘 팔리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라고 봐야 돼요? 일단 이제 MLCC 관련돼서 뭐 특히 뭐 말씀하셨던 뭐 삼성전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의 좀 리포트를 보게 된다고 하면 결국 이제 중국의 수요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존재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네. 이제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양해가 좀 끝났고 그리고 뭐 이제 경제 성장률부터 좀 보수적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신경 쓸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 MLCC는 상당히 좀 최악의 어떤 터널을 좀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는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수요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폴더폰 관련돼서 지금 작년 대비해서 올해 좀 제가 볼 때는 아웃퍼폼할 수 있는 좀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지금 이제 폴더폰 관련된 종목들, 특히 이제 MLC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좀 그러한 기대감이 좀 분명히 존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중국의 수요가 살아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제가 볼 때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MLCC 관련 종목이라고 하면 뭐 어떤 걸 얘기를?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기가 국내 가장 큰 회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장용 MLC 쪽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쪽이 이제 그 아모텍이라든가 사막 콘덴서 이런 기업들이 있고 그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가 MLCC 뭐 재료 같은 거를 좀 만들고요. 네. 그 MLC 쪽은 그 성장이 이제 뭐 스마트폰 이런 쪽 IT 쪽보다는 올해부터는 전장용 MLCC 성장이 좀 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기에서 IR을 할 때 올해 그 전장용 MLCC가 한 40% 성장이 나온다고 했고 그쪽으로 집중을 한다고 했고 네. 또 이제 삼성전기가 이제 MLCC의 그 점유율이 올라가는 3배 이상 올라가는 것도 전장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 전장용 관련 MLCC 종목들은 좀 투자 관점에서 길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까 그 PI 필름 이런 쪽 같은 경우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쪽도 그 OLED 쪽이 뭐 스마트폰에서 노트북으로 확대되는 등의 어떤 적용처 확대로 인해서 그 바닥에 지금 근접을 했다라고 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윤 팀장님이 또 유튜브 일타 강사시라고 그러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좀 희망을 걸어볼 만한 뭐 업종이나 종목 꼽아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아마 여기서 좀 논의된 섹터는 아니겠습니다만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모멘텀 플레이가 좀 가능한 좀 섹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원전 섹터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원전이요? 네. 예, 그 안에서 저는 이제 대장주로 두산 에너빌리티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의 어떻게 보면 아이덴티티가 이제 방산과 원전 섹터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상당히 좀 아웃퍼폼을 했고, 다만 이제 원전 섹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뭐 상당히 좀 아쉬운 모습을 좀 많이 보였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이 수주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이 구체화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폴란드부터 시작해서 또 영국이라든지 뭐 아랍에미리 같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좀 그런 쪽에 제가 볼 때는 좀 활발한 어떤 수주가 좀 구체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도 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 바로 이제 다음 달에 열릴 지금 한국과 미국의 좀 정상회담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반도체법이라든지 IRA 관련된 분명히 의제가 분명히 지금 제가 볼 때는 테이블상에 올라갈 것으로 보이겠습니다만 네.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랑 지금 한수원이 지금 법적 소송에 지금 휘말려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지금 웨스팅하우스와 제가 볼 때는 로열티에 대한 관련된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한수원이 지금 한국형 원자로 좀 수출에 상당히 원활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 모멘텀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올해 좀 원전 섹터를 좀 정책 관련주로서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에 또 이슈가 뭐가 많습니다. 지금 CRMA 유럽에서 오늘 밤 정도에 아마 초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뭐 자동차주, 2차 전지주 내일 우리 뭐 영향받는 게 있을까요? 오늘 그 2차 전지 쪽에서 그 양극재 쪽은 오늘 그거에 따라서 뭐 시장도 안 좋은 거 있지만은 약간 세런성 매도가 나왔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장 초반에 시장에 빠지는 거에 비해서 양극재 종목들이 좀 더 컸던 것들은 이제 14일 앞두고 나서 미리 좀 그 재료를 앞두고 나서 매도한 게 보였고요. 네. 거기에 살아남은 거면 이제 에코프로만 지금 살아남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에코프로 움직임이 이제 그 CRMA 법안 발효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국내 증시 좀 특히 코스닥 쪽에 향배를 좀 가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30초씩만 좀 쓰셔서 이런 오늘 시장 우리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조언 좀 한마디씩 해주시죠. 제가 이제 앞에서 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일정들이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네. 이제 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 관련된 뭐 제가 볼 때는 발표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경제 지표도 많이 발표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여기에 또 우리나라 또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제가 볼 때는 확인해야 할 지표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번 주는 조금 관망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개인 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 매매가 좀 상당히 내일부터 본격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계속 유의하면서 결국 수급에 대한 부분 계속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 시장의 반등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그 펀더멘탈에 의한 그 반등이 나올 거를 보고 있고요. 네. 중국에서 이제 경기 지표들 발표 내일 하니까 그거 보시고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신용 잔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반대 매매 나오는 장이기 때문에 어떤 무리하게 매매하시는 보다 지금은 그냥 버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라톤 경기할 때 이 빨리 뛰는 것보다 이 정확하게 이 페이스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잘 아시죠? 완주하시기 위해서는 페이스 잘 지키면서 가셔야 됩니다. 저희 경주마가 여러분들의 페이스 메이커가 되겠습니다. 진짜 경주는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